정부가 해외건설 수주 총력전을 펼칩니다. 범정부 해외건설 수주 지원단을 꾸리고 2027년까지 연 5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새해를 앞둔 기업들의 표정 어둡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2년 2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악화됐습니다. 정부가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중소유통과 협약을 체결하고 상생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신용대출 잔액이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내년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금융 취약계층의 충격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정부가 해외 건설 수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단을 꾸렸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해외 수주 실적에 힘을 보태 세계 건설 시장 점유율을 높여보겠다는 건데요. 이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외 건설 수주에 힘을 실기 위한 범정부 해외 건설 수주 지원단이 출범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민관 합동 해외 건설 수주 지원단 출범식과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수주 지원단은 우리나라가 2027년까지 해외 건설 수주액을 연 500억 달러까지 달성하고 세계 건설 시장 점유율 4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국토부는 수주 지원단을 통해 원팀 코리아를 구성하고 사업 발굴부터 정보 제공, 외교와 금융 등의 분야에서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수준과 무게에 맞게 우리가 활용을 하되 우리 민간 그리고 좀 실질적인 그 프로젝트 위주로 기동성 있게 움직이는 그런. 실제로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사우디 원팀 코리아는 우리나라 정부기관과 건설사, 스타트업 등으로 구성됐는데 여러 활동을 통해 사우디 정부 기업과 총 26건의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낳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기업의 활발한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 지역별 진출 전략도 수립합니다. 먼저 해외 수주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동과 아시아를 양대 주력 시장으로 두고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조금씩 늘고 있는 중남미, 유럽, 미국, 호주, 고위험국을 3대 신시장으로 설정했습니다. 수주 지원단은 추후 지역별로 최고위급 외교와 무상 원조를 활용한 사업 수주 연계 등 다양한 루트를 활용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발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한국은 건설, 방산, 에너지, 디지털까지 패키지로 해외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라며 해외 건설 수주 지원단을 통해 전 산업을 해외에 수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올해 아파트 분양가가 역대 최고치인 3.3제곱미터당 1,500만 원을 넘어선 가운데 연간 상승액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평균 1,522만 원으로 2000년 해당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상승액도 211만 원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 기준 분양가가 1년 만에 7천만 원 가까이 오른 셈입니다. 올해 분양가가 가장 크게 뛴 것은 땅값 상승에다 분양가 상한제 건축비를 포함한 건축 자재비 인상, 또 고금리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며 우리나라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2년 2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악화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기업 경기 실사지수 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달 모든 산업의 지수는 74포인트로 지난달보다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10월 이후 2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 지수는 현재 경영 상황에 대한 기업 체감도를 조사한 수치로 지수가 100포인트 하르면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은행은 경기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수요도 둔화되며 기업들의 체감 업황이 악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의 상생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전국 상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 연합회 등과 대중소유통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과 의무 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고 의무 휴업일 지정 등과 관련해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대형마트는 중소유통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과 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정원 국무2차장은 이번 상생협약은 영업규제 도입 10년 만에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의 상성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정부는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종원 IBK 기업은행장 임기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새 수장 선임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통상적으로 임기 종료 2주 전까지는 후보자가 나와야 하는 상황인데요. 최근 관치 논란이 더욱 거세지며 금융당국이 고심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차기 기업은행장 인선이 쉽게 결정나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내로 차기 기업은행장 내정자를 제청할 예정입니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의 임기가 내년 1월 2일로 끝나기 때문 2주 전 즈음에는 윤곽이 잡혔어야 하지만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이번 주 내로 나오지 않게 되면 당분간은 전무이사가 은행장 직무대행을 하게 됩니다. 다른 시중은행들과 다르게 기업은행장 제청권은 금융위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행도 새 수장이 발표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입장입니다. 왜 이렇게 쉽게 결정이 나지 않는 걸까? 아무래도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점이 금융당국의 결정에 영향을 끼쳤을 거란 분석입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은보 전 금감원장이 기업은행장 후보 중 한 명인 것은 맞다며 일률적으로 관료 출신이 나쁘다고 볼 것이 아니라 후보자 개인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 전 원장 내정설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금융노조는 관치 낙하산 인사라며 결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관료 출신이자 금감원 퇴직 얼마 지나지 않은 정 전 원장이 피감기관에 임명되는 것은 공직자윤리에 어긋난다는 논리입니다. 최근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NH농협금융지주회 회장 후보가 되면서 관치 논란에 불씨가 붙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연임에도 불편한 기색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 논란이 더 거세지고 있는 겁니다. 관치금융 논란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차기 기업은행장에 대한 금융위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올해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가 내준 신용대출이 100조 원도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빚이 불어난 상태에서 대출 금리까지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금리 인상 기조 속에 다중채무자 등 금융 취약계층들이 느끼는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김미연 기자입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 잔액은 99조 218억 원, 지난 연말 대비 5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제도권 금융의 마지노선이라고 불리는 대부업권 대출 잔액도 증가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실태조사 결과 올해 6월 말 대부업권 대출 잔액은 15조 8,764억 원으로 지난 연말보다 1조 2,355억 원 늘었습니다. 문제는 제2금융권과 대부업권의 주 고객층이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취약차주란 점입니다. 특히 내년 기준금리가 한두 차례 또 오르면 이들의 충격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평균 14%에 달하는 신용대출 금리가 더 오르는 것도 문제이지만 신용도가 낮은 고객은 아예 대출이 막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대부업권이나 캐피탈 쪽, 저축은행 쪽에 이 기존의 대출자들이 그 만기가 된 이후에 다시 차환을 할 때 굉장히 높은 금리를 적용받든지 아니면 차환을 안 해주는 이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거든요. 부실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역마진 발생 우려 때문에 게다가 변동금리가 대부분 적용되는 신용대출은 낮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 우선 금융당국은 취약개인 채무자의 연체된 개인 채권을 사들이는 펀드 운영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낮은 금리의 서민금융 상품 대출 한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경기 침체 경고음마저 커지는 가운데 생계형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더 세밀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면입니다. 전 세계적인 친환경 기조에 각국의 탄소 중립 의지까지 더해지며 자동차 업계 올 한 해 동안 친환경차 전환에 집중한 모습입니다. 친환경차 중에서도 단연 전기차 시장 성장이 눈에 띄는 상황인데요. 올 한 해 전기차 시장을 되돌아보고 내년도 전망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부의 성낙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친환경차 시장이 성장했다고 하는데 올 한 해 동안 어느 정도로 성장한 겁니까? 네, 올 한 해 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등 예. 이 친환경차 시장의 성장세는 정말 뚜렷했습니다. 예. 지난 11월까지 국내 완성차 5개사의 친환경차 판매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40.1% 증가한 29만 4,179대로 연말까지 3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이브리드가 16만 5,328대, 수소 전기차가 9,718대 팔렸고 전기차는 지난 10월 처음으로 연간 10만 대를 돌파해 11월까지 12만 대 가까이 팔렸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장기화와 부품 수급 차질 등으로 국내 완성차 업계의 올해 내수 차량 판매 실적이 9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인데요. 이와 반대로 국산 친환경차의 내수 판매는 지난 2019년 처음으로 연간 10만 대를 넘어선 후에 지난해 20만 대, 올해 30만 대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중에서도 전기차는 지난 2017년 연간 1만 대를 넘긴 뒤에 5년 만에 10만 대 이상 팔렸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지금 뭐 여러 가지 반도체 수급난 그리고 최근에는 금리가 상승하면서 또 경기 침체 원인으로 안 팔리고 있긴 한데 친환경차의 성장세는 두드러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올해 출시된 전기차는 어땠습니까? 네, 올해 그런 성장세에 맞춰가지고 참 많은 전기차들이 출시가 그렇죠? 됐습니다. 예. 현대차 그룹부터 살펴보면 예. 기아는 파생형 전기차 니로 EV 신형과 순수 전기차 EV6를 내놨고 현대차는 첫 세단형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6를 선보였습니다. 제네시스는 GV60을 출시했습니다. 수입차 시장에서는 벤츠가 지난해 EQC, EQS에 이어 올해는 EQ2까지 공개하면서 세그먼트 전기차 라인업을 완성했습니다. BMW도 중형 쿠페 i4와 대형 전기 세단 뉴 i7의 베일을 벗겼고 폭스바겐은 가성비를 앞세운 ID4를 공개했습니다. 내년에도 전기차 출시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아는 2차 부분 변경 모델 신형 레이 EV와 최초의 국산 대형 전기 SUV EV9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현대차의 코나 일렉트릭은 내년 1분기 완전 변경돼서 돌아올 계획입니다. 수입차 중에서는 벤츠의 EQS 450과 580 모델이 출격 대기 중입니다. 예, 계속해서 뭐 신문대들 쭉 나오는 것 같은데 요즘 도로 나가 보면 전기차 이게 번호판이 파란색이에요. 굉장히 많이 보이는 걸 보면은 전동화 추세로 많이 변화가 됐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동차 업계는 내년에도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전략들을 유지하려고 하겠죠?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차는 2030년까지 전기차 차종을 최소 17종으로 늘려 예. 연간 전기차 187만 대 판매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아 전기차도 14종까지 출시해서 현대차 그룹은 연간 총 323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르노코리아 또한 전기차 생산을 장기적 관점에서 준비하면서 오는 2023년에는 XM3 이테크와 같은 하이브리드 차량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쌍용 자동차는 중요 과제로 여겼던 전기차 플랫폼 전환에 본격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토레스 기반의 전기차를 내년 하반기까지 출시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한국 GM은 2025년까지 전기차 10종을 국내에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기차로 플랫폼을 전환하는 과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현대기아차는 두각을 이미 나타내고 있었고 쌍용차도 최근에 르노코리아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건데 수입차 업계는 지금 뭐 여기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전동화 전략 어떻습니까? 네, 이 수입차 업계 같은 경우는 전동화라는 지향점은 같은데요. 예. 크게 고급화와 접근성 두 가지로 전략이 나뉘는 모습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고급화 전략을 바탕으로 국내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벤츠는 지난달 27일에 더 뉴 EQE를 출시했는데요. 더 뉴 EQE의 라인업을 향후 고성능 AMG, 포매틱 등으로 늘린다고 밝힌 만큼 벤츠의 고급화 전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아우디 역시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아우디는 지난달 16일 브랜드 최초의 컴팩트 세그먼트 전기 SUV를 출시했습니다. 이면기 아우디 코리아 사장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프리미엄 순수 전기차를 알리고 새로운 프리미엄 모빌리티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하는 등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폭스바겐은 접근 가능한 프리미엄을 전동화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폭스바겐 ID4는 지난 9월 수입 전기차 중 최다인 667대가 판매됐고 전체 수입자 판매 순위에서도 4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뭐 국내외 할 것 없이 지금 이 전동화로 전환을 하려고 열을 올리는 분위기잖아요. 전문가들의 시장 전망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이 친환경차 시장이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대량 생산 체제로 전기차의 상품성이 개선되면서 가격이 점점 저렴해지고 있다며 앞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정부 규제로 친환경차 선호도가 높아져서 앞으로 계속 상승세를 탈 것이라며 환경 규제가 점점 심해지면 앞으로 전기차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날 것이고 완성차 회사들도 친환경차에 계속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국내의 전기차 수준이 테슬라가 두려워할 정도로 기술 수준이 높아졌다는 거, 그리고 이미 나와 있던 이 전기차 자체의 수준이 세계의 모든 상을 휩쓸 정도로 없어서 못 파는 차가 됐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내년에 더 많은 차종이 나온다는 부분들이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올해 전기차 시장 결산 내년도 전망들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성나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당락일에 테슬라 충격까지 겹치며 오늘 코스피는 2,300선도 붕괴됐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선 연말 수급 이벤트 이후 일부 종목에 한해 반등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하는데요. 최민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급락 충격과 연말 배당락일 영향까지 받으며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2.24% 하락한 2,280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배당락일을 맞아 매수 행진을 이어가던 기관이 일시에 물량을 쏟아내며 코스피 낙폭이 커졌습니다. 특히 고배당주인 기업은행, 대신증권 등 금융, 증권 주가도 큰 폭의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선 대주주 회피 등 일시적 수급 이벤트 이후 일부 종목들은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회피라는 것 자체가 뭐 펀더멘탈하고 관련 없이 과세 회피를 위해서 이제 매도 압력이 가중이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없었더라면 좀 더 순조롭게 더 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에 대한. 이어 최근까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매도가 집중된 호텔 레저, 미디어, 유틸리티 업종 등을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추가로 배당 수익률이 낮은 종목군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배당락일을 맞아 고배당주의 하락률이 높은 만큼 배당 수익률이 낮은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배당락일 영향을 덜 받는다는 분석입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일명 13월의 월급이라 불리죠. 연말 정산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도서, 공연, 신문 구독료 외에도 영화 관람료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지는데요. 알아두면 도움되는 연말 정산 꿀팁들 장민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책이나 공연,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구입 등에 대해 연말정산 시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인 문화비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 이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율은 30%로 현금 영수증, 체크카드 사용 공제율과 같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종이신문 구독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추가로 적용됐고, 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도 내년 7월부터 새롭게 도입됩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문화 향유를 확대를 하고, 그리고 또 문화산업의 어떤 육성을 위해서 문화비 소득공제라는 제도를 지금 2018년도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내년 7월부터는 영화 관람까지 저희가 소득공제를 해드리는 형태로 돼 있고, 문화비 소득공제는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해당 상품을 카드 등으로 결제할 경우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시 국제성 홈택스 연말정산 간수화 자료에서 카드사별 문화비 총 사용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아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코로나19로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도서 구입, 신문 구독료보다 고가의 비용인 만큼 체육시설에도 소득공제가 적용될 경우 국민들의 실익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예,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통가들이 소비자들을 사로잡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복합 쇼핑몰 등 대형 장소에서 공연, 퍼포먼스를 열어 소비자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롯데월드의 대표 캐릭터 로티와 로리가 밴드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춥니다. 관객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공연 장면을 핸드폰 영상으로 담습니다. 롯데월드타워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지난 23일 마칭밴드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마칭밴드는 트럼펫과 색소폰 등 다양한 악기로 구성해 연말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노래 8곡을 공연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롯데월드타워 월드파크에 마련된 정원 샤롯데가든을 알리기 위해 열렸습니다. 샤롯데가든은 거대한 을시트리와 루미나리의 터널, 미로 정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빈티지한 매력이 있는 회전목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모든 관객분들과 관람객분들이 찾아오셔서 이곳에서 다양한 연출을 즐기시면서 가족들과 연인과 친구분들과 함께 따뜻한 연말을 즐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합 쇼핑몰 타임스퀘어도 지난 25일 크리스마스에 맞춰 퍼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브라스밴드가 경쾌한 곡을 연주하고 산타와 루돌프 복장을 한 퍼포머들이 쇼핑몰을 행진하면서 고객들에게 사탕과 풍선을 선물했습니다. 에버랜드에서도 특별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에버랜드는 지난 25일 수십 명의 연기자가 캐럴에 맞춰 춤을 추며 행진하는 퍼레이드와 댄스 공연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출 상승 효과도 굉장히 클 것이다. 그다음에 소비자가 직접 와가지고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 체험한 걸 뭐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해가지고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온라인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또 공유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연말 대목을 잡기 위한 유통가의 마케팅 경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오후 들어 공기가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8도까지 떨어져 강추위를 보이겠는데요. 찬바람 때문에 체감 추위는 영하 10도에 달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뜻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해안을 따라서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영동은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강원권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까지 발효 중이라서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8도, 춘천 영하 14도로 시작해 낮에는 서울과 춘천이 영하 1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대체로 맑겠습니다. 강릉의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은 3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서해안은 아침까지 눈발이 날릴 때가 있겠습니다. 전주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은 2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기온이 조금씩 오르면서 새해 첫날에는 평년 수준을 보이겠고요. 하늘은 당분간 대체로 맑거나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행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